이번 시간에는 판구조론과 직권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과학자들은 화산활동이나 지진활동과 같은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것을 판구조 운동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초창기부터 판구조 운동이 나왔던 건 아니죠. 대륙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설명에서부터 그 대륙이 어떻게 움직이게 됐는지, 그 대륙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지금 앞 시간에 배웠던 판구조론에 대한 이론이 정착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판구조론이 등장하게 된 그 이론들을, 그 앞선 이론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왔던 게 대륙의 이동이에요. 베게너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베게너라고 하는 친구가 지금 현재 대륙은 이동해서 현재와 같은 대륙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대륙 이동은 언제 생겼느냐? 자, 5억 4천만 년 전이에요. 5억 4천만 년 전은 고생대고요. 고생대 초에는 대륙이 이렇게 떨어져 있었어요. 지금하고는 모양이 다르지만 떨어져 있던 대륙이 약 2억 4천만 년 전, 그러니까 보통 중생대를 2억 3천만 년 전, 2억 5천만 년 전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고생대 말에서 중생대 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생대 보통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고생대 말에 대륙이 이렇게 한 덩어리로 붙어버리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이 한 덩어리로 붙어버린 대륙을 우리는 판게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판게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고생대 말에 판게아가 형성이 돼요. 이 판게아를 다른 책들에서는 원시초 대륙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시 시대에 아주 오래된 시절에 초대륙, 큰 대륙, 하나의 큰 대륙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판게아 주변의 바다가 지금의 태평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의 태평양. 그래서 이 고생대 말에 흩어져 있던 대륙이 하나로 합쳐지는 계기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우선 기후변화가 생기겠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다양한 기후대에 흩어져 있던 대륙이 하나로 뭉쳤기 때문에 유사한 기후대를 만들어내요. 유사한 기후대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생물군의 변화가 생겼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천만 년 전까지가 신생대예요. 약 6,500만 년 전부터 신생대니까 신생대 초까지 하면 여기가 무슨 시대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중생대죠. 그래서 대륙의 이동을 처음 이야기했던 과학자가 베게너라고 하는 친구예요. 이 베게너라고 하는 친구가 대륙 이동이 이루어진다. 판게아에서부터 현재의 대륙 분포까지 언제? 중생대 때 대륙의 이동이 발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한 가지 특징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게 인도대륙이에요. 인도대륙. 인도대륙이 남반구에 있었다는 얘기. 이게 인도대륙이거든요. 이 인도대륙이 남반구에서 이렇게 점점 북상을 하다가 현재 인도대륙은 북반구에 위치하고 있죠. 현재 인도대륙은 북반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신생대 전까지는 인도대륙이 남반구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륙이 이렇게 이동을 해서 실제 현재와 같은 대륙 분포를 보였다. 그러니까 이 인도대륙하고 이쪽에 있는 유라시아 대륙이 만나서 여기에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지역이 히말라야 산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맥은 언제 형성이 됐냐면 신생대 때 만들어진 지형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신생대 때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졌어. 어떻게? 인도 대륙과 유라시아 대륙이 만나서요. 그런 흔적들과 그런 증거들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대륙은 중생대를 거치면서 현재와 같은 대륙 분포를 구성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다양한 지각 변동과 함께 지형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게 이제 대륙의 이동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럼 베게너가 이렇게 대륙이 이동했다라고 주장하는 데는 그만한 근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게너가 대륙 이동을 주장한 증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베게너가 주장한 대륙 이동의 증거, 첫 번째로는 해안선의 일치예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현재의 아프리카 대륙이고요. 여기가 현재의 남미 대륙이에요. 여기는 북아메리카고요. 그래서 남아메리카의 동부 해안선하고요, 아프리카의 서부 해안선이 대륙분까지 보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일치했다라고 하는 건 대륙이 하나로 붙어 있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베게너는 주장을 해요. 그 다음 두 번째 베게너의 주장은,
이쪽에는 북아메리카의 동부해안에 있는 지질 구조와 아프리카 유럽에 있는 서부 지역에 있는 지질 구조가 동일하게 연속적인 구조를 가지고 나타난다. 그래서 지질 구조의 연속성이 멀리 떨어져 있는, 여기가 바다가 대서양이거든요. 대서양을 경계로 멀리 떨어져 있는 북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또는 북아메리카와 유럽에서 연속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도 동시대에 만들어진 지질 구조가, 동시대에 만들었던 지질 구조가 시간이 지나면서 대륙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주 멀리 떨어진, 대서양을 경계로 아주 멀리 떨어진 두 지역에서도 연속적으로 나타난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대륙이 동설의 증거입니다. 고생물 화석의 분포입니다. 자, 고생물 화석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메소사우루스, 고생대 말의 대표적인 화석의 종류 중에 하나예요. 메소사우루스라고 하는 아이가 실제로 바다를 건널 만큼 거대한 몸집의 공룡이 아니라 조금 작은 공룡이에요. 사우루스니까 공룡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파충류 종류예요. 근데 얘가 남아메리카 대륙의 남부, 아프리카 대륙의 남부, 그 다음에 남극 대륙, 그 다음에 인도 대륙, 그 다음에 호주. 그러니까 물론 글로소프테리스 같은 경우는 모든 지역에 다 나타나요.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인도, 남극, 호주. 여기에 글로소프테리스라고 하는 화석이 다 분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메소사우루스 같은 경우는 남미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의 남부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요. 근데 얘네가 대서양을 건널 만큼, 그리고 현재 남미의 남부 쪽하고요, 아프리카의 남부 쪽의 기후가 똑같지 않아요. 달라요. 다른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화석군이 발견이 되고요. 이 글로소프테리스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 세 지역, 남극과 호주와 인도와 아프리카, 남아메리카는 전혀 다른 기후대를 가지고 있어요. 남극은 1년 내내 영하권이죠. 인도는 연평균 기온이 30도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영하권도 내려가 본 적이 없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식물에, 동일한 그 화석에, 고생물의 화석이 분포한다라고 하는 건 실제로 얘네가 이 아이들이 번성했을 때는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지역에서 같이 분포하다가 대륙이 이동했기 때문에 현재는 다양한 대륙에서 이 생물군이 분포한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게너는 이러한 화석, 그러니까 베게너가요, 기후학자이면서 그 다음에 생물학자이기도 했어요. 기후학자에 가까웠거든요. 그러니까 기후대의 변화, 그러니까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생물들의 변화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대륙이 이동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기후대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생물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건 과거에 하나의 대륙이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한 게 베게너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베게너가 대륙이동설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었던 건 빙하의 흔적이에요. 자, 남극은 당연히 빙하가 있죠. 근데 호주의 서부, 남서부 쪽, 아프리카의 남부, 남아메리카의 남부, 뭐 그렇다 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위도대가 한 40도, 50도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평균 기온이 30도가 넘습니다. 물론 인도 대륙과 아시아 대륙이 만나는, 유라시아 대륙이 만나는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진 곳에는 빙하가 존재하는데 거기는 실제로 고산 지역이어서 나타나는 빙하의 흔적이에요. 빙하고 그 남부지방, 인도의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아주 더운데 빙하가 움직인 흔적들 또는 빙태석들,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는 건 과거에 아주 남부지방, 그러니까 남극에 해당되는, 남극 지역에 해당되는 아주 추운 곳에 한 덩어리로 뭉쳐 있다가 얘네들이 방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였다. 그래서 빙하의 흔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대륙이 하나로 추운 지역에 뭉쳐 있다가 흩어진 것일 것이다 라고 베게너는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베게너는 이러한 증거들을 가지고 대륙이동설을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베게너가 이 대륙이동설을 주장을 했는데 결정적으로 대륙이 이동했다라고 하는 것의 원인, 이 대륙이라고 하는 게 아주 무겁죠. 이 무거운 대륙을 움직일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이 무엇이냐, 원인이 무엇이냐, 대륙을 움직일 수 있는 원인, 힘의 근원. 그러니까 힘의 근원을 설명을 못해요.
대륙을 움직일 만큼 강력한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베게너가 대륙이동설을 주장을 했지만 그 당시 과학자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대륙을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힘의 근원. 원동력이 무엇이냐? 그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베게너의 대륙이동설은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게너는 대륙이동설의 증거를 찾기 위해서 계속 연구를 하다가 연구하러 나갔다가 탐사하러 갔다가 극지방 쪽에서 이제 동사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게너가 죽게 돼요. 그러니까 대륙이동설은 베게너가 살아생전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론 중에 하나였어요. 자, 그런데 베게너가 죽고 나서 새로운 이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베게너가 죽고 나서 드디어 나타난 멘틀 대류설이라고 하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멘틀 대류설이라고 하는 것은 멘틀의 상부에서 멘틀 물질이 상승하는 곳이 있고 멘틀 물질이 하강하는 곳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멘틀 물질이 상승하는 곳에서는 일부의 멘틀 물질은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오고요. 화산활동 같은 거 하겠죠. 그리고 멘틀부에서 양쪽으로 발산하게 된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여기 위쪽에 있는 이 대륙지각을 찢어서 양쪽으로 대륙을 이동시키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멘틀 대류설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멘틀이 상승하는 곳이 있고 그리고 멘틀 대류에서 만나는 곳에서 멘틀 물질이 하강하는 곳이 있어서 얘네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대류 현상에 의해서 멘틀 물질이 컨베이어 벨트처럼 계속 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게 되는 것에 의해서 위쪽에 있던 대륙들이 멘틀이 대류하는 방향 쪽으로 움직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륙이동의 원동력을 멘틀의 대류로 설명합니다. 대륙이동의 원동력. 대륙이동 원동력이 뭐다? 멘틀 대류다. 그러니까 이 멘틀 대류를 설명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멘틀 대류 연약권의 발견이에요. 그러니까 멘틀이라고 하는 건 고체 물질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체 물질이 대류할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연약권의 존재가 밝혀지면서 이 연약권에서 멘틀의 대류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멘틀이 대류한다 그러면, 그래서 실제로 멘틀이 대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 해양이 새롭게 생겨나고 만들어지는 것. 그래서 멘틀 대류 상승하는 곳에서는 새로운 섬도 만들어지고 바다는 점점 넓어지고 조금 전에 여기 있던 대륙은 점점 이동을 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멘틀 물질의 상승과 멘틀 물질의 하강부가 존재하는 멘틀 대류가 일어나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연약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진파의 속도 변화인 저속도층의 발견으로 연약권의 존재는 대략적으로 알 수 있었는데 실제로 그 연약권에서 멘틀 대류가 일어나서 멘틀이 대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의 직접적 증거는 아니죠. 그럴 수 있단데. 그래서 이 멘틀 대류의 직접적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멘틀 대류설도, 그리고 또 멘틀까지 직접 시추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멘틀 대류설이 지지받기가 어려웠는데 이 멘틀 대류설이 등장하고 나서 한 10여 년이 훨씬 지난 후에 해양저 확장설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론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해양저 확장설이라고 하는 건 해양의 바다, 다시 말해서 바다가 넓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바다가 넓어진다라고 하는 증거가 발견됨으로써 실제로 멘틀 대류 상승부에서 발산이 일어나고 그곳에서부터 새로운 해양이 생성되고 바다가 넓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해양저 확장설을 통해서 증명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면 해저가 확장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 자, 여기 대서양이에요. 대서양 이 한가운데 있는 게 해령입니다. 대서양 중앙해령대. 그죠? 우리 하산대 할 때 설명을 했어요. 이 대서양 중앙해령대라고 하는 이 해령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고지자기, 과거의 지구 자기장의 방향성을 봤더니 대칭성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뭐 지금 현재가 이쪽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에요. 이게 현재 자기장의 방향을 정작이라고 부르면
300만 년 전에는 반대 방향, 그 전에는 더 반대 방향, 다시 현재 와갖고 그 전에는 또 반대 방향.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대칭성을 이렇게 이루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중심으로? 해령을 중심으로. 어디로? 양쪽으로. 근데 지구 자기장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건 같은 시기에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얘랑 얘랑은 같은 시기에 만들어져서 확장된 거예요. 멀어진 거예요. 어디를 중심으로? 해령을 중심으로. 이 해령이 바로 멘틀 대류의 상승부라고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멘틀 대류설에 의하면 멘틀 대류의 상승이 일어나는 곳에 바닷속 지형은 해령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해령을 경계로 지자기 방향의 방향성이 대칭성을 이루고 있고요. 게다가 이 해령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갈수록 지각의 나이가 많아져요. 이쪽으로 갈수록 지각의 나이가 많아지고 이쪽으로 갈수록 지각의 나이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 해령 중심이 지각의 나이가 가장 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령을 중심으로 지각의 나이가 많아지는데, 이 많아지는 지각의 나이도 대칭성을 이뤄요. 물론 거리는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쪽에 분포하는, 양쪽에 분포하는 판 또는 대륙의 영향을 받아서 속도, 거리는 달라질 수 있는데 양쪽으로 대칭성을 이루면서 지각의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또 하나, 자기장의 방향이 대칭성을 이루고 있다. 고지자기 방향이. 이런 두 가지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 두 가지가 바로 해저학장설의 증거가 됩니다. 해령을 중심으로 지각의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해령을 중심으로 양쪽의 고자기장, 고지자기의 방향성이 대칭성을 이루고 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해령에서부터 동시에 만들어졌다가 갈라진 거예요. 그죠? 해령에서부터 갈라졌다라는 증거가 이렇게 나오니 당연히 멘틀 대류설에서 이야기하는 멘틀 대류 상승부에선 양쪽으로 뭐한다? 발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설명이 되고요. 그리고 멘틀 대류 하강하는 곳에서 수렴하고 있다도 설명이 돼요. 그러면 연약권에서 멘틀 대류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양저 확장설까지 설명을 하고 나면 대륙 이동설에서부터 멘틀 대류설, 그리고 해저 확장설까지 쭉 연결돼서 초창기 백예너가 대륙이 이동했다라고 하는 것이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대륙만 이동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바로 판구조론이죠. 대륙이 움직이는 건 대륙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멘틀의 상부인 암석권을 포함한 판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판구조론이 등장하게 됐는데, 이 판구조론의 등장은 하나하나 다음이 이게 아니라 이 세 개를 합쳐서 하나의 판 단위로 대륙을 포함해서 멘틀 대류와 함께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판구조론이에요. 자, 그렇게 판이 움직임으로써 실제로 직권의 변화가 생겼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대륙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대륙을 이동한 판의 움직임을 멘틀 대류설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해양저가 확장됨으로써 그 멘틀 대류설을 뒷받침함으로써 현재의 대륙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 그리고 그 판 구조 운동으로 인해 직권이 계속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맥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요. 일본의 동쪽 해안인 일본 해구가 있는 지역은 수심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페루 쪽, 페루 해구 쪽 옆에 있는 안데스 산맥도 계속적으로 조금씩 융기하고 있는 이런 다양한 형태가 판 운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처럼 현재의 대륙 분포와 대륙의 직권의 변화는 현재 판 구조론, 그리고 이제 나중에 플룸 구조론을 배우게 될 텐데, 플룸 구조 운동과 판 구조 운동에 의해서 실제 직권에 있는 다양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현재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